정보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리드금융 정태근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미국 참 어렵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뭐 맨날 이제 정태근 팀장이 자주 하시는 말씀은 확인하고 네. 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제가 뭐 움직일 수 있으면은 무조건 고를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한다는 게 네. 참 어렵죠. 그 정도 되려면 내부자 거래보다 더 이상의 어떤 그 정부에 대한 접근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정말 죄송하지만 그 정도 능력은 안 되거든요, 저도. 아니 뭐 정태근 팀장의 능력을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자 하여튼 그렇다고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될 것 같아라고 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분야들이 뭐 주식시장이야 뭐 미리 사놓든지 네. 아니면 산 거에 대해서 뭐 속된 말로 이제 물려 있다면 그냥 보유를 하든지 네. 버티는 거죠. 네. 그냥 버티기를 하든지 기다려보든지 아니면은 뭔가 리스크가 불안하다 싶으면 줄이면 되거나 네. 이렇긴 하긴 하죠. 근데 지금은 어떤 쪽으로도 결정 내리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어달리기를 예를 들게 되면은 1번 주자가 하게 되면 2번 주자가 이어받고 3번 주자가 이어받고 이렇게 순환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음 타순이 될 만한 어떤 인재라 될까요? 네.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 코로나로 해가지고 이 코로나로 파생된 어떤 그 비대면 이쪽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다음 타순으로 넘어가야 될 만한 어떤 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쉽사리 거기 지금 선정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IT라든지 쪽 같은 경우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또 가격적인 부담이 있고 그리고 다음 타순 넘어가게 되면 인플레이션 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쪽이 좀 강세를 보이는 듯 하다가 또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닌가?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시장에 어떤 확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 후보를 밀어야 된다 어떤 그런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떤 핑계로 이렇게 시장을 밀어붙여야 될까?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네. 굳이 이제 외신 힌트를 좀 뒤져보다 보면은 이제 미국 연준이 네. 이제 많은 자산들을 매입했잖아요. 이게 자산 매입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뭐 테이퍼링 용어들을 쓰지만 네. 이제 그 일반 시청자분들은 무슨 얘기인가 싶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매입이라는 거는 이제 뭐 국채를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들을 MBS를 연준이 매입하거나. 사주는 거죠. 사고 현금을 주잖아요. 네. 현금을 푸는 거라서 이제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그거를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많은 규모를 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연준이 회사채 사놓은 것들을 좀 풀 수는 있다. 네. 약간 이런 포인트를 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 테이퍼링은 글자 그대로 이제 양적 완화와 이제 이 푸는 것들을 조금 줄이는 네. 거죠. 사들였던 걸 다시 풀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뭐. 네, 하여튼 뭐 이 원론적인 얘기들이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음모론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게 옐런 재무장관하고 그 중앙은행 파월 같던 그 기싸움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어쨌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연준 재무제표상 보더라도 그렇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럼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재산의 액션이 될까요? 네.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좀 유동성이 많이 풀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 기업들 간의 유동성 문제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해소가 됐다라고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결국 소비인데 이 소비가 어쨌든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면은 소비와 생산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에서 선두주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 연준이기 때문에 그런 연준의 판단, 뭐 최선의 판단이 들어갔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시장이 조금 빨리 좀 인식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게 시간차가 좀 있잖아요. 그
자산 가치가 움직이는 거하고 실물 가치가 움직이는 거하고는 시간차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3월달 같은 경우도 국제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준에서는 자산 가치 상승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실물 자산 가치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금리 인상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드렸듯이 어쨌든 이 시간차에서 발생되는 공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이기 위한 어떤 시간은 분명히 좀 필요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끌어줄 만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 대형주들인데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너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추가적인 액션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동안 뭐 그린 뉴딜 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이 그린 뉴딜이 실적으로 이제는 시행이 되고 돈이 집행되게 되면서 어쨌든 그쪽으로 산업이 형성이 되고 거기서 어떤 임금이 발생이 되고 소비가 발생되는 그런 실물 어떤 뭐 해야 될까요? 실물 자산 가치 될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야 아무래도 기대감에서 매출로 그러니까 수치적인 부분이 연결이 되게 되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어렵죠, 뭐. 항상 보는 시장이지만. 항상 뭐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어려운데 오늘 아침에는 방향도 안 보이고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나 어떻게 끌고 가야 되나 이것이 좀 고민인데 뭐 개별 기업들은 또 뜨거웠죠. 뉴욕 증시도 이제 뭐 불안한 상승이다라고 하지만 이제 뭐 그 밈 주식이라고 하는 AMC 영화 체인 업체죠. 100% 이상 오른 것 같아요. 하루에 또 뭐 그런 거 보이고 도지코인 40%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네. 앨런 머스크는 아기상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테슬라에서 또 레스토랑 사업을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레스토랑이. 그래서 그 레스토랑에서 뭐 도지코인을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음모론적인 뭐 기대가. 사업을 하는 거야. 네. 그건 뭐라 합니까? 근데 레스토랑. 레스토랑에서 도지코인을 사용하게 되면 도지코인이 또 급등할 수. 한번 유통을 시켜보겠다라는 의도인지 뭐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도지코인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뭐 20%가 오르고 0.4달러, 40센트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가상자산 시장에 좀 영향을 다 준 것 같긴 한데, 막 그렇다고 뭐 또 광풍이나 굉장히 뜨거웠던 건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뭐 조정이 굉장히 가파랐잖아요. 이제 하방 경직 정도는 되는데, 오르느냐 아니면 한 번 더 추락하느냐는 아직 모르겠다고 할 수 있겠고, 그죠? 저는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네. 그 이유는? 2019년 그때 당시에 흐름을 좀 봤거든요. 네. 이게 뭐 주시장도 정률적 가치로 산정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더군다나 가상화폐는 더 힘들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은 그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과거의 경험치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봤을 때 지금 어저께 아무래도 이거 CBDC를 준비를 하면서 비트코인 차트를 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2017년, 2018년 흐름과 상당히 유사하게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뭐 한 제 계산이 맞다라면 25,000달러? 정도까지는 좀 더 하락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기준으로 25,000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정태근 팀장의 생각이니까. 네네. 자, 그래서 사실 화폐 얘기를 조금 제가 이제 숙제라고 하긴 뭐하고 뭐 이번 주에 이제 뭘 다뤄볼까. 이제 정보회의 이것저것 좀 많이 다루긴 합니다만 그 CBDC라고 하는 거를 주제를 좀 드렸죠. 네, 어떤 조사를 좀 해오셨는지. 뭐 정보를 통해서 뭐 부동산이든 가상화폐든 주식이든 다 하면 좋은 거죠 뭐. 네, CBDC의 약자는 이제 여기 써놓으셨는데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요한 건 커런시인데 이 커런시라는 표현이 이제 또 일반적인 대중들은 머니라는 돈 그러면 뭐 머니 이렇게 하잖아요. 머니하고 커런시는 좀 개념이 좀 다른데. 일단은 신용화폐의 개념이잖아요.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자, 근데 CBDC는 어떤 개념으로 다가오는지 풀어주시죠. 일단은 뭐 서두에 깔고 말씀드리면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폐 디지털화 이렇게 좀 그게 기반을 두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사전적 의미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법화, 그러니까 커런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신용에 대한 말씀해 줬듯이
지금 전자거래 활성화로 해서 화폐는 이미 디지털화가 이미 진행이 됐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눈에 보이지 않는 소액 결제 아직까지 현금 거래가 통용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디지털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CBDC의 최종적인 목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신용 거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페이 결제 네. 이런 부분들 같은 신용 결제인지 페이 결제 같은 경우는 신용을 이용해서 신용을 주고 받는 거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신용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신용 자리에 디지털화된 화폐가 들어가서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디지털 화폐를 추진한 이유가 가장 원초적인 이유가 중앙은행에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위협감을 느꼈다라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대중화가 되고 인기가 좀 많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축통화를 대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네. 그럼 기축통화를 대체를 하게 된다면은 그동안에 중앙은행의 역할이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골드만삭스가 골드만삭스에 대한 얘기가 되면서 디파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디파이 같은 경우는 이 중앙은행이라든지 그 기존의 상업원을 거치지 않고 신용 거래를 하거나 지급 결제 뭐 송금을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부분들이 진짜 실제로 상용화가 된다라면은 진짜 중앙은행의 역할은 거의 없어진다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은 중앙은행이라든지 정부 같은 경우 상당히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앙은행에서 민간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 민간 암호화폐가 시장의 중심이 되게 된다라면은 좀 세계 경제가 통제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명목상 이유를 현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표면적 이유는 위협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민간 암호화폐가 중심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중앙은행이라든지 정부라든지 기존 화폐 같은 역할이 붕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가 지금 현재 트렌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도 마찬가지 이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 어떤 세계적인 IT 트렌드겠죠. IT 트렌드를 따라간다 본다라면은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그 종이 화폐처럼 고정적 가치를 부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화폐 역할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정적 가치 부여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기존의 어떤 재화 그러니까 서비스 상품과 일대일 매칭이 힘들다라는 게 좀 표면적 이유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 비트코인에 대한 고찰에 대한 말씀드리면서 그 테슬라가 1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잔수를 살 수 있는데 화폐 그 환불 규정 요 문제가 되게 되면서 이 비트코인 구매를 철회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1대1 매치 그러니까 고정적 가치를 부여를 하게 되면서 1대1 매칭이 힘들다라는 점 요게 큰 문제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도 기존의 화폐로서 가치를 산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난제라 될까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1비트코인을 24,000불, 36,000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결국에는 기존 화폐인 달러로 가치를 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만의 그러니까 기존 화폐처럼 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가상화폐만의 어떤 고정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게 된다라면은 이 제도권이 될까요? 여기 들어오는 건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중앙은행이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얘기도 이 민간 암호화폐는 이런 그 고정적 가치의 부여가 힘들기 때문에 이 제도권에 들어오기 힘들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만이 그러니까 중앙기관만이 어찌 보면 화폐 가치에 대한 보증을 할 수가 있고 유통 수량에 대한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뭐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기존 화폐도 무한정 돈을 풀고 있지만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가 중앙은행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반대로 이 민간 암호화폐,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무한정 찍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무한정 찍어내게 된다라면은 표면적으로는 통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이 무한정 돈이 풀리게 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인지 이런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경제가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얘기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화폐에 대한 보증 가치, 화폐 보증 가치 이게 좀 어렵다라는 거. 이 고정적 가치 부여가 힘들다라는 것은 화폐 가치 부여도 힘들다가 좀 이꼬로 연결 좀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 어찌 보면 우리도 원화를 쓰잖아요. 10,000원, 네. 10만 원 이 돈을 쓰고 있는데 이 돈을 쓸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은 한국은행이 10,000원, 5만 원이라는 가치를 그러니까 화폐로서의 어떤 가치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이 실생활 상품 제휴 가치를 했을 때 과연 그런 보증을 해줄까? 중앙은행이 그런 역할을 뺏기게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얍삽하게 생각한다면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고정적 가치 부여라든지 이 화폐 역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중앙은행이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은행만이 어쨌든 중앙은행이 보증을 하게 되면서 화폐를 썼던 신뢰라든지 그리고 이 유동성이었던 통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게 되면서 임의로 이 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은 중앙은행밖에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예를 들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디지털 달러 출시를 하게 되면서 종이 달러에서 디지털 달러로 이제 교체를 해나가겠죠. 교체를 하게 되면서 기존의 기축통화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할 것 같다. 그러니까 탈중앙은행화 이거를 현재 정부에서는 각각 정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허용을 하냐 안 하는 문제는 아마 중앙은행이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가상화폐가 제도권에 들어오기 힘들다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이 제도권에 들어오게 되면서 신용이라든지 그리고 이 가상화폐로 썼던 생명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이 고정적 가치 부여라든지 화폐 가치 그러니까 화폐 역할이었던 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선행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지난번 비트코인에 대한 고찰에 대한 얘기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이 정률적 화폐적인 역할을 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금이라든지 뭐 이런 뭐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굴이란지 이런 것들처럼 투자 자산으로서든 한정될 수밖에 없는 이런 태생적 한계 뭐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전에 이 기존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이 정식 화폐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예전에 미국에서 그 1993년에서 70년까지 미국 정부는 금을 장신구 목적 외에는 거래를 범죄화 시켰던 것처럼 아마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제도권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세금 탈루라든지 그리고 지하 경제 이런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이 5만 원권 환수율을 좀 참고를 해보자면은 5만 원권 같은 경우 2018년 같은 경우 67%, 2019년 같은 경우 60% 정도로 환수율이 있고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 환수율이 24.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뭐 단적으로 꼭 이 환수율이 낮은 이유가 꼭 이게 뭐 지하 경제 양상화 뭐 비자금 여기로만 사용된다고 좀 보기 힘들겠지만 이 1만 원권이 환수율이 100%가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정 부분 지하 경제 쪽으로 비자금 쪽으로 빠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수면 위로 떠올리기 위해서는 그 기존의 어떤 종이 화폐를 디지털 화폐 쪽으로 바꾸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또 얘기할 두 번째 이유가 중국에서 벌써 디지털 위안화가 가짜 디지털 위안화 벌써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그 디지털 위안화가 지금 화폐로 통용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통용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짜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가짜 디지털 위안화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파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이 가짜입니다. 네. 초록색이 가짜고 지금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샘플입니다. 디지털 위안화 샘플인데 디지털 샘플 위안화가 나왔는데 디지털 위안화 샘플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가짜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화 관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블록체인 방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그 블록체인 DID 같은 경우는 분산 신원 증명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보안에 대한 문제를 중앙은행에서만 한 곳에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여러 군데로 나눠 가지고 여러 군데서 확인이 가능하게 하면은 또 이게 보안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 이유 때문에 블록체인 방식을 가져올 거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NFT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네네. 뭐 복제가 불가능한 토큰 이렇게 표현하던데 용어도 좀 어렵긴 해요. 저도 뭐 읽어봤지만. 네. 그래서 그거 관련 주는 갤럭시아 모니터리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서 뭐라는 게 사실은 필요한데 네. 너무 이제 중구장태하게 뭐 크게 네네. 가면은 한도 끝도 없을 수도 네. 있고. 딱 두 가지만 주목을 했습니다. 관련주. 좀 정리 좀 네. 해주시죠. 그래서 어쨌든 뭐 너무 어려운 주제를 드렸나 봐. 근데 저는 하면서 재밌었거든요. 그래요? 네, 재밌었는데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과연 저처럼 재밌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좀 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정적 가치 부여, 화폐 역할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화폐 디지털로 갔을 때 이 이점이 될까요?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지하 경제 양성화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는
그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대두가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디지털 화폐 쪽으로 가게 되면 중앙은행에서 그 소액 결제용 CBDC를 먼저 한다 그러더라고 현금 수요 감소를 대비해서. 근데 네. 소액 결제용은 뭐 말 그대로 결제와 송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보안과 핀테크 다시 좀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블록체인 방식의 보안 관련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운시큐어는 항상 나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그 백신 여권 관련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7% 상승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 분산 신원 증명 방식을 통한 생체 인증을 활용한 신원 증명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라운시큐어를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위조 방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가짜 디지털 위안화를 보여드렸듯이 앞으로 이 디지털 화폐가 나왔을 때 이 가짜가 나오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이 가짜를 확인하는 식별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크래프트의 위조 방지 기술, 스마트폰 위조 방지 기술도 좀 부각이 될 것 같고요.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정보 보안에서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해서는 라운시큐어, 아이크래프트 그리고 드림시큐리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드림시큐리티가 가장 좋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라운시큐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이제 보안 관련주는 이 세 가지 그리고 핀테크 좀 말씀드렸는데 핀테크가 결국에는 그 스마트 거래, 스마트 금융 그러니까 IT 거래를 봤을 때 이 핀테크가 결국에는 결제 성금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CBDC도 소액 결제형으로 진행되게 되면 결제 송금 쪽이 먼저 통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핀테크의 결제 송금 기능도 부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또 세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톰.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핀테크 보안 솔루션 매출이 한 42%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핑거 같은 경우는 비대면 채널 모바일 기반 뱅킹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이 뱅킹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 송금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셔틀뱅크 같은 경우는 아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던데 네. 핀번호로 결제 송금이라든지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디지털 그 기존 화폐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 핀테크 기술을 접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핀테크 관련된 종목을 보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세 종목 중에서는 핑거가 지금 차트가 계속 누웠거든요. 누웠는데 네. 결국에는 이 종목이 가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악성 매도 물량이 다 이제 털어내게 된다라면 아마 급등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주목을 해보시고 해서 지난해 연말에 신규 상장 기업이군요. 신규 상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업이 갈지에 대한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핑거를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천일고속도 지난주에 그 경보도로 얻어 걸렸죠? 나가버렸는데 그리고 또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화관 얘기 드리면서 노래방이라든지 클럽 관련주 없을까 얘기 드렸는데 이게 어제 TJ 미디어가 갔더라고요. TJ 미디어 그런 게 있나요 또? 네, 노래방 기기 관련주거든요. 참 네. 게을러서 항상 말씀드린 주식시장은 창일이 가장 많이 정의되는 시장이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매크로 아까 뭐 고용 지표나 뭐 이런 거 얘기했지만 모르잖아요. 연준의 생각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인터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참 고로한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기업이나 이런 모멘텀을 미리 조금 길목지기 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그때 또 우리가 주류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진짜 노래방 TJ 미디어가 얘기했으면 참 정말 대박이겠는데 근데 노래방 관련주까지만 얘기를 드렸으니까. 네. TJ 미디어. 핑거도 하여튼 뭐 그 노래방은 노래방이고. 그래서 라운시큐어, 핑거 이 두 종목을 한번 라운시큐어, 핑거. 네, 이 두 종목을 픽해보겠습니다. 테크니컬한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이라고 한다면 드림 시큐리티가 가장 좋아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개인적인 성향은 라운시큐어, 핑거. 핑거가 천일 고속가는 흐름이 한번 나오면 좋겠네요. 파이팅.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또 정태근 팀장이 많이 준비를 하세요. 공부도 많이 해오시고 하기 때문에 항상 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숙제는? 다음 숙제는 화요일 날 줍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정보회의 나눠봤고요.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